거지 같은 뭘 하는 걸까 생각이 들면 내게 전화 원리부터 감상까지 함께하는 고전시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국어 독해 원리 고전시가 편을 함께하게 된 저는 명지희입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이고요. 자, 고전시가의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고전하면 어때요, 여러분? 좀 지겹고 고리타분하고 옛날 이야기니까 내가 잘 공감하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 1강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긴 여정이지만 이 여정 함께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아, 고전시가도 재밌네, 고전시가도 할만하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강의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1부는 1강부터 11강까지 우리 몸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은 왜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몸에 근육이 많아야 돼요. 그것처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상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감상할 건데 그 각각의 작품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물론 고전시가에서는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암기 이전에 우리 몸에 근육이 있어야 여러 가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11강까지는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 독해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 그래서 전체 강의 중에서도 너무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첫 시간을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앞으로 11강입니다. 11강 동안에 제대로 독해 원리 배워서 그전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무작정 공부하지 말고 알고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의 첫 시간은요, 개념 익히기로 시작합니다. 개념 익히기는요,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 교재 10쪽이에요. 10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첫 번째 원리부터 해서 6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한눈으로 보는 고전시가 출제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이걸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보다 쉬운 고전시가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고전시가 하면 사실은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아, 생각보다 쉽구나. 출제 과정을 쭉 봤더니 현대시랑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쉬운 고전시가, 오늘 1강의 주제도 동일합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쉬운지 고전시가의 출제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갈 건데요. 원리 첫 번째는 이제 개괄적인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 10쪽 펼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눈에 보는 고전시가 출제 요소라고 과정이라는 말을 요소로 바꿔놨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사실 문학을 탐구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고, 그쵸? 학교 내신 시험 봐야 되고, 수능 시험 봐야 되고, 그쵸? 사실은 시험을 위해서 이 문학 공부, 특히 고전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제자가 대체 고전시가를 출제할 때 어떤 과정에 어떤 요소들의 초점을 맞추는지를 알고 공부해야죠. 선생님, 제발 여러분들이 무작정 공부하지 않고 내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요소를 알아야 해라는 걸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핵심을 짚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간략하게 고전시가에서 어떤 요소들이 출제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선생님 압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전시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말도 어려운데, 그쵸? 왜 우리가 옛날 말까지 알아야 됩니까? 답답하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자, 고전시가를 출제하는 분들이요, 일단 작품을 시험에 낼 때 어떤 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워할지, 아, 이 부분은 그대로 내도 괜찮겠네, 이 부분은 조금 어렵네,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표기를 확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고전시가라는 건 옛날 말이에요. 원문을 딱 보면요, 한자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고어를 당연히 많이 사용했겠죠. 예전에 지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대전제는요, 운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현대어로 번역할 경우에 운율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고전 시가예요. 시라는 건요, 시의 생명 뭐예요? 운율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현대어로 풀이를 했더니 운율이 사라져. 그러면 그걸 풀이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현대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꼭 알아야 할 작품의 경우에는 원문 표기 그대로 쓰고 주석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사실 조금 야속해요.
우리 고전시가를 공부한 이런 출제자분들이나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뭐 수능을 내시는 분들이나 이 정도 단어는 꼭 알아야 해. 이 정도 고어는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고어 그대로 살려놓겠죠. 그런데 그게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리들 그런 거예요. 우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기를 딱 봤을 때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표기를 가지고 사실은 고전시가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많이 풀이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표기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때는 시험의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그럼 꼭 알아야 될 표기, 그까짓 거 우리 외우면 되죠. 그쵸? 너무 겁먹지 말고 우선은 표기를 가지고 이렇게 난도를 조정할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고전시가는요, 표기만 어려워요. 나머지는요, 현대시와 똑같아요. 시라는 게 뭐죠? 시라는 건요, 누가 등장하나요? 내 감정을 말할 화자가 등장해요. 화자가 등장해서 어떤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쓴 게 시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적 상황 있을 거고요. 화자 등장할 거고요. 화자가 어떤 대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상 없이 그냥 자기의 정서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고전 시가나 현대 시나 마찬가지로 시라는 장르는요, 화자가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어로 읽을 수만 있다면 그 이후 부분부터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시적 상황. 어떤 정서를 느끼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 이런 것들 우리가 현대시 공부할 때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고전시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책에 나와 있는 것들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면요. 자, 시적 상황에 대해서 출제할 수 있다. 그런데 상황이라는 것은 작가가 시를 쓰게 된 개인적, 사회적 상황이 드러난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 시라는 것,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요. 자, 우리 현대시를 배울 때는요. 화자가 곧 작가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고전시가는요. 화자가 작가의 모습이 투영된 대상이다라고 생각해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시를 쓸 때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걸 드러내는 단서가 있어요. 그걸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알아야 파악되는 경우 문제의 보기로 제시합니다. 우리 가끔 공부할 때 배경 지식이 많아야 해석 잘할 수 있잖아요 라는 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우리 특히나 고전시가에서는요 조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배경 지식들은 문제의 보기로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감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약간의 단서가 있는 경우 시적 상황을 추론하는 문제도 출제한다. 자, 어떤 단서가 시 구절이나 시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이후의 상황, 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을 추론하는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두 번째 시간에 시적 상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서 그 다음에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두 번째는 화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적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 당연히 나옵니다. 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나 인간 세상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우리 정서와 태도 같이 많이 알고 있죠. 정서와 태도 파악하는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등장하는 경우 있겠죠.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의 특성이나 상태를 파악하는 문제. 대상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시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의 특성이나 상태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또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추상적입니다. 우리 작품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화자와 대상에 초점을 맞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까 여러분 시가 멋있으려면 어때요? 시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시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언어와 조금 다르죠. 어떤 비유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법도 쓰고 그런 거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어와 표현인데요. 일단 시어는요.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대상의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어를 선택하는데 그 시어의 의미,
그리고 시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국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칠판에 이렇게 시 쭉 띄워 놓으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거는 뭐 상징적 의미가 뭐야, 이거는 비유법, 뭐 이건 역설법 이런 거 필기했던 기억 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파악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인 거예요. 표현 보니까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대상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 가지 표현법, 그리고 갈래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현대시는요, 그냥 하나로 현대시예요. 근데 고전시가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뭐 고려가요도 있고, 시조도 있고, 가사도 있고, 그래서 그 각각 갈래마다 관습이라는 건요, 그 갈래 안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법, 예전부터 습관처럼 사용해오던 표현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쉬워요. 우리가 몇 개만 공부해두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법들 물어보는 문제 출제할 수 있겠죠. 표현의 효과까지 해서 선생님 표기법 얘기 말고 그 뒷부분은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시하면 이런 거 문제로 나오지 라고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고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1쪽에 이런 얘기 있죠. 자, 고전시가 출제 원리와 학습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출제 원리는요, 현대시보다 어렵고도 쉽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어려운 건 왜 어렵다? 그쵸? 표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의 문턱만 넘으면 쉬워집니다. 그러면 현대시보다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2강과 3강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할 건데요, 고전시가는요 처음에 되게 도도해요. 왜냐하면 표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용을 딱 봤을 때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좀 어색하고 낯설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조금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현대시보다 쉽다는 건요, 우리가 표기의 문턱, 그리고 처음에 그 낯설음만 조금 익숙해지기만 하면 굉장히 좀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대시보다 어렵고도 쉽다는 거 그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습 원리,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쵸?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하나, 외울 건 외우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외울까요? 우리가 넘기 힘든 가장 큰 고전시가의 문턱이 표기라고 했습니다. 표기와 어휘예요. 그러니까 옛날 표기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글자, 자음 모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함께 공부하면서 특히 2강에서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좀 외워야 할 단어들, 처음에 조금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쉬워진다는 거. 선생님이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이에요. 선생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만 쉬운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요, 처음에 조금 외울 것만 외워두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외울 거 외우자라는 거, 첫 번째가 어휘인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고전시가 안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그쵸? 고려시대에 지어진 노래, 뭐 조선시대에 지어진 노래 해서 갈래들이 있거든요. 그 갈래에 관한 지식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상을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래에 관한 지식, 그리고 고전시가라는 건요, 역사와도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작품이 창작된 배경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면 이 세 가지, 어휘, 갈래 지식, 창작 배경, 이것만 내 머릿속에 조금 있으면 사실 막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96강까지 있죠. 96강까지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고 기억에 남고 귓가에서 맴도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전시가는요, 처음에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장 넘겨서, 교재를 한 장 넘겨서 원리 두 번째로 갑니다. 원리 두 번째는요, 옛날 표기에 겁먹지 말자입니다. 자, 보니까요, 개념 익히기라고 해서 옛날 표기에 겁먹지 말자, 원리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큰 원리가 정확한 해독은 고전시가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죠. 원리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공부하는 원리가 바로 두 번째고요. 선생님이 6개의 원리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배치되기도 했고요. 이 부분만 우리가 잘 공부해 두면 뒷부분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첫 시간이 오늘이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표기 너무 겁먹지 말자. 사실 겁이 납니다. 그쵸?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 겁먹은 마음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책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고어를 읽는 방법, 고어 읽기를 관통하는 원리 5개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필기해도 괜찮고 선생님이 책에 없는 내용은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 복습하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자, 1번 봅니다. 고어 표기는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어 표기는 기본적으로 원리가요. 이어적기입니다. 물론 중세국어의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이어적기를 하다가 지금처럼 끊어적기로 점점 발전하긴 하지만 우리가 읽는 고전시가 자료들의 대부분이요. 이어적기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어적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쉽게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옆에 보세요. 우는 것이 벚구기가 푸른 것이 버들숲가. 선생님이 지금 소리내서 읽었죠? 여러분도 읽으셔야 돼요. 얘를 그냥 딱 눈으로만 보면 것이 뭔지 잘 감이 안 와요. 그쵸? 눈으로 보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거랑 정말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는 것이 당연히 뭐겠어요? 우는 것이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올려 쓴 거예요. 이게 이어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어보면 금방 뜻을 알 수 있어요. 벚구기, 뻐꾸기겠죠. 그쵸?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하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처럼 고어 표기는 기본적으로 이어적기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소리내서 읽어보자가 첫 번째. 시험 상황에 소리내서 읽을 수 없으면 마음속으로라도 소리내서 읽는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고어 표기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이유의 하나가 이 아래야. 우리는 지금 안 쓰는 모음이에요. 아래아는 소실됐어요. 그런데 이 아래아가요. 중세 국어에는 엄청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고전시가에 아래아 표기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그럼 아래아는 뭐 또는 뭐로 바꿔 읽자. 이건 기본적으로 모음인데요. 모음 아 또는 으로 바꿔 읽습니다. 아는요 보통 첫 음절에 아래아가 찍혀 있으면 아로 바꾸고요. 둘째 음절 이하에 찍혀 있으면 으로 바꾸는데 절대적이진 않고요. 바꿔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현대어랑 비슷한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 버혀내어 별 달을 만들고자. 선생님 이렇게 읽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래아가 2번 찍혀 있네요. 그런데 첫 음절일 때는 뭐로 바꾸자? 아로 바꾸자. 그러면 마가 되죠. 그리고 둘째 음절에 찍혀있는 아래아는 뭘로 바꾸자? 으로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말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별, 달이죠. 그쵸? 한 글자짜리인데 아래아가 있으니까 얘는 달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아마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아래아만 바꿔놔도 금방 우리가 지금 쓰는 말과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안 쓰는 모음을 보는 순간 우리는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어두자음구는 무엇으로 바꿔 읽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두자음군이라는 건요. 말의 처음 부분에 자음이 때로 몰려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옛날에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시옷, 디귿. 이게 초성으로 오거나 막 비읍, 시옷 이런 게 초성으로 오거나 그쵸? 그래서 어두에 자음이 여러 개 붙어 있어. 심지어 3개 붙어 있는 이런 것도 있어. 비읍, 시옷, 디귿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지 쉽잖아요. 그런데 쉽습니다. 그냥 된 소리로 바꿔 읽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된 소리로 바꿔 읽자인데요. 어느 부분에 된 소리로 바꾸냐면 보세요. 삿갓, 빗기 여기에 비읍, 시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부스고 이렇게 읽을 거 아니죠. 비읍, 시옷을 다 살리면 안 되고 뒤에 있는 자음 비읍 시옷이니까 뒤에 시옷이 있죠. 시옷에 된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삿갓 빗기 쓰고 이렇게 됩니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라는 뜻이에요. 삿갓 쓰는 거 똑같죠? 지금 우리 하는 말이랑. 그 다음에 꿈에나 님을 볼려 일 텐데 시옷 기억이 있네요. 스굼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거에 된 소리로 바꾸냐? 뒤에 자음, 뒤에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 자음에 된 소리로 바꿨더니 꿈 됐습니다. 지금 말하고 똑같아졌죠. 어렵지 않죠? 어두자음구는 된 소리로 바꿔 읽자. 이게 3번째 방법.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이게 가장 큰 난관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을 가장 겁먹게 하는 난관은요, 한자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한자어가 나오면 아는 한자를 통해 의미를 유추해보자. 5번하고도 연결되는 말인데요. 모든 고어를 다 알아야 우리가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몇 개만 알면 우리가 대강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4번이 그래요. 한자어가 딱 나왔는데 나 이 한자의 뜻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이 작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아는 한자 한두 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대강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천심녹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수 알잖아요. 수. 아, 물이네. 천심녹수 뭔지 몰라도 되고요. 그냥 물이 흐르나 봐.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 출제자가 아마 밑에 뜻을 알려줄 거예요. 뜻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그냥 대강의 의미만 알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정말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강의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짚어주는 기본적인 한자어들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수 정도는 당연히 알 거고 녹수, 푸른 물이겠죠.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만중 운산에서 우리 산 알잖아요. 산이네. 근데 무슨 산? 운자도 알아두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름 운자예요. 구름으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산. 요 정도고 임천한흥에서는 이건 다 모를 수도 있겠다. 그쵸? 근데 임자는 숲을 임자예요. 그리고 요 흥 꼭 알아둡니다. 흥났어 할 때 그 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의 한자만 알아도 우리 전체적인 의미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 보니까 모든 고어를 해석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자. 그쵸? 이거부터 우리가 부담이 돼서 고전시가 공부 자체가 싫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 필수 어휘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선생님이 짚어드리는 필수 어휘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모든 걸 다 읽어내야 한다라는 부담도 오늘부터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우선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 책에 있는 12쪽에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간략하게 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전시가에 사용되는 문자 및 표기라고 해서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들을 정리해뒀는데요. 첫 번째 반치음이라고 읽습니다. 이 자음은요 세모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제할 때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소실된 자음이에요. 그래서 반치음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읽냐면요. 이 발음이에요. 즈 발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일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이게 소실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시가를 딱 봤을 때 얘는 그냥 탈락시켜서 소실됐으니까 탈락시켜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실 그대로 읽으면 마잘이라고 읽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그런데 요 반치음은 탈락시키고 그냥 이 자리에 탈락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으니까 이응으로 바꿔준 거고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아래야 어떻게 바꿨죠? 첫 음절에서는 아로 바뀌고 둘째 음절에서는 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마잘이 지금의 마을이 됐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반치음 나오면 그냥 없애버리고 이응 넣고 읽자 라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아래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하여는 첫 음절이니까 아로 바꿨네요. 맞죠? 오라디 이상해요. 오라디 이상하죠. 두 번째 음절이니까 으로 바꿨어요. 오르지라고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할까요? 아래아도 있고 여기 이도 있어요. 이럴 때는 기역, 초성 그대로 쓰고 아래아니까 아로 바꾸고 요 이를 옆에다가 붙이면 개. 그쵸? 개심대겠죠, 요거는. 그래서 개심대 이렇게 해서 아래아를 아나 으로 바꾼다. 요것만 해도 정말 현대어랑 비슷해진다 라는 거고요. 된소리를 나타내는 시옷, 이게 방금 전에 했던 어두자음군이에요. 그래서 어두자음군 보니까 요거 귀, 또리, 그쵸? 시옷 디귿이니까 뒤에 있는 디귿의 된소리인 쌍디귿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귓돌이 이렇게 바꾸고요. 시옷 지읒이니까 지읒의 된소리인 쌍지읒 해서 짝 이렇게 바꾸면 되네요. 이어 적기는 연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연속해서 올려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늙은이, 그쵸? 늙은이 이렇게 하면 늙은이. 지금은 이렇게 분철해요. 끊어 적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 초성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전부 다 올려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가 되는 거고, 오리도 가리도, 이 오리가 그 동물 오리 아닌 거예요. 올이도 갈이도 해서 요 이가 초성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 적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보면 이어 적기는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의문현상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요 부분은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어차피 문법 공부도 할 거니까 문법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자,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두음법칙, 단모음화 이 네 가지의 의문 현상이요. 언제 일어났대요? 조선 후기에 일어났어요. 지금은 다 원칙대로 쓰는 의문 현상인데 조선 전기나 중기에는요. 이 의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의 모습을 우리가 알면 현대어로 바꾸기에 편하겠죠. 자, 구개음화 지금은 당연히 의문 현상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구개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어떤 모음을 만나면 이 모음을 만나면 디귿 티읕이 어떻게 바뀌죠?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 그래서 우리 해돋이인데 해돋이 안 그러고 해돋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구개음화입니다. 지금은 구개음화를 다 하는데 조선 후기 전에는요. 구개음화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디 그치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그치디, 디가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귿이 지읒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발음해보면 바꾸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치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디다라는 건요 떨어지다거든요. 근데 요 디다의 디귿도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구개음화가 되니까 지다로 바뀌는구나. 디귿이 이모음 앞에서 지읒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조선 후기에 일어났으니까 그 이전 자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 형태가 자주 나오겠구나 하는 거. 발음해보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이것도. 자, 원순모음화라는 건요, 우리 자음 중에서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입 모양이 동그래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있어요? 미음, 피읍, 비읍 이런 것들은 입 모양이 동그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술 순음이라고 해서 입술을 붙였다 떼서 발음하는 자음이죠. 근데 요 자음 뒤에 모음이 있을 때, 요 모음이 우로 바뀌어요. 우가 바로 원순 모음이에요. 우라는 거 원순이 뭐죠? 입술을 동그랗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풀이었어요. 예전에는 중세국어 보면 우리 고전시가에서 풀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볼 거거든요. 풀이 조선 후기에 뭘로 바뀌어요? 풀로 바뀝니다. 모음이 우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원순 모음화 된 거죠. 물러난데 물러나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것도 원순 모음화. 근데 이전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기들을 자주 볼 거라는 거 보면 됩니다. 두음 법칙은요. 두음 법칙 뭐예요? 우리 맨 앞에 로인처럼 안 쓰죠. 두 음에 오는 가장 첫머리에 오는 자음인 리을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로인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노인, 노인이구나 하면 되는 거고요. 닐러 이런 거 자주 볼 거예요. 닐러 같은 거. 이 니은 자음은요. 이모음 앞에 잘 안 와요. 이게 두음 법칙입니다. 이모음 앞에 니은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일러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요런 형태를 자주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모음화는요. 이중모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조선 후기 전에는. 근데 그 이후에 단모음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청산 이거 잘 보이세요? 여모음 이거 이중모음이죠. 그런데 이후에 단모음이 돼서 어가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요런 이중모음 표기가 많았구나. 현중이네요. 현융, 그쵸? 발음도 어렵다, 그쵸? 현융은요, 여모음과 유모음이 전부 다 어랑 우로 바뀌었고요. 우리 위에서 봤던 거, 요거 티읕하고 디귿이 전부 치읕과 지읒, 구개음화도 일어났네요, 그쵸? 요 단어에서 단모음화도 일어났고 구개음화도 이후에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요런 표기를 봤을 때 이거 천중을 이렇게 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의문 현상은요, 그냥 발음해보면 지금 발음하고 이렇게 의문 현상을 적용해보면 유사해지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익히기 함께 공부한 거고요. 여러분 교재 13쪽으로 가서 이제 원리 찾기로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개념을 무작정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작정 외울 수 없으니까 우리 원리를 찾아서 단계별로 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이 그래요. 앞쪽에 개념을 쭉 나열해 놓고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 찾기 1단계부터 가도록 할게요. 옛날 표기에 겁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표기를 잘 읽을 것인가 라고 하면요. 첫 번째 단계는요. 고전시가의 표기 방법을 이해하자. 우리가 시험을 볼 겁니다. 그쵸? 시험에서 고전시가를 대면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 라고 하면요. 가는 원문이에요.
이 이황의 도산12곡이죠. 도산12곡이 쓰여있는 그대로 이게 원문이고요. 이 원문을 약간 풀이해 줄 수 있어요. 한번 어디가 다른가 볼까요? 청산은 어깨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는 아래아가 살아있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아래아 없어요. 그렇죠? 아래아를 현대어 표기로 바꿔줬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어깨하여가 어찌하여가 됐네요. 그러면 어깨하여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의문현상 적용시켜 보면 어깨 이 디귿이 여모음 앞에서 지읒으로 바뀔 거예요. 국외음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째하여가 됐다가 지금 말로 바꾸니까 어찌하여가 됐습니다. 해석 다 해준 거죠. 해석 다 해줬어요. 푸르르며가 원순모음화 돼서 푸르르며 됐네. 그쵸? 또 어디가 달라졌어요? 그치디 말한데 그치지 마라로 바꿔줬고 만고상청은 똑같네요. 그래서 아래아 표기 다 현대어로 바꾸고 의문현상 다 적용시켜줬어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예전에 한 2년 전이었나요? 아, 작년이다. 작년에 2015년에 봤던 수능까지는요. 국어 시험이 A, B형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하고 문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나눠져 있었는데 이과 학생이 보는 시험에 이렇게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과반 담임을 하고 이과반 친구들 국어 수업을 했었는데 고전시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싫어했어요.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험에 현대어 표기로 다 풀이를 해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국어가 통합됐고 그리고 이렇게 원문 표기를 살려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내신 대비한다면 내신 시험은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문 표기 살려서 당연히 시험 볼 겁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서두에서 얘기했었는데 고전시가 문제의 난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표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공부한다? 이렇게 해석된 거 공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쵸? 이런 원문에 가까운 것으로 공부해야 우리가 낯선 표기를 봤을 때도 바로 적용해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볼 건데 출제자분들은요. 약간 기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 고등학생이 이 정도 고어는 읽을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그래서 우리 2, 3학년 특히 수능 시험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시험에는 이 정도로 나오기도 해요. 적당히 현대어로 풀이를 해서. 근데 우선 공부할 때 고전 시간은 내가 최대한 고어가 살아있는 그 표기를 가지고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1단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방금 전에 봤던 아래아 바꾸고 뭐 국외음화 적용하고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단어 만고상청 저 아는 한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요 밑에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기본적인 표기만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는요 소리내어 읽어보기.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면 사실 고어 표기도 소리내서 읽었을 때 현대어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였죠. 자, 이 2단계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작품은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철의 관동별곡이에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EBS 사이트 들어갔더니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기간이었나 봐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관동별곡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관동별곡 쳐서 계속 해석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강의 보고 자료 보고 막 그랬나 봐요. 관동별곡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죠.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이나 출제자분들이나 기준이 약간 높아서 요 정도의 수준으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험에도 요 정도로 나와요. 보니까 현대어로 풀이를 거의 안 해줬어요. 볼게요. 비로봉 샹샹두에 올라보니 기 뉘신고 했습니다. 일단 읽었어요. 소리내서. 봤더니 샹샹두는요. 그냥 상상두예요. 가장 높은 곳 비로봉이라는 산봉우리겠죠. 산봉우리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보니 기 뉘신고 했습니다. 올라봤더니 바다가 보이네. 이게 아니라 올라보니 연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올라본 이가 기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뉘신고 정도는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누구인가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올라보니가요. 올라봤더니 이 뜻이 아니라 올라본 사람 이거를 연철해서 이어적기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돋던고 했습니다. 아래아 표기 살아있죠. 근데 우리는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돋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것이 높은가 라는 거죠. 동산과 태산 중에 어느 것이 높은가, 높돋던고 지금 안 쓰는 말이지만 그냥 대강 지금 말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거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높은가 정도로 하고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보세요. 아래아를 전부 다 선생님이 는, 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는 됐고 모르거든. 이렇게 바꾸니까 지금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모르거든. 그쵸? 넓거나 넓은 편하 어띠하야 적단 말고 여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보세요. 넓거나 넓은 넓다겠죠. 넓다. 지금 넓거나 넓은 편하 천하겠죠. 천하를 호령한다 할 때 그 천하. 그 다음에 어띠하야 여기 어두자음군도 살아있죠. 시옷 디귿이니까 뭐에 된 소리로? 뒷자음에 된 소리. 디귿으로 어띠하야 지금 쓰는 어띠하야랑 비슷합니다. 그쵸? 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어찌하여 적다 말고 적다는 말이냐 적다는 말이냐 그쵸? 말고라는 거 말이냐 이렇게 바꾸니까 자연스럽네요. 어와 겨 디위를 어이하면 알거이고 아래아는 아나으로 바꾸고 겨 디위 저 지위겠죠. 구개음화 적용하니까 지금이랑 똑같네. 그쵸? 오르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했습니다. 오르디 못하거니 지금 비로봉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로봉에 오르지 못하니까 내려감이 나려감이는 내려감이겠죠. 나려가다라는 말은 지금 없으니까 내려감이를 이어 적게 하니까 나려감이가 됐을 거예요. 그쵸? 나려감이 고이할까 이상할까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딱 봤을 때는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야, 어두자음군, 모르는 단어. 그쵸? 그런데 요 정도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최대한 살려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거 한 방에 보고 못하겠는데요. 못해요. 사실 선생님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썼지만 아닌 거 압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올라보니가 올라보니겠구나 짐작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일단 한번 해석을 쭉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나면 그 꼭 같이 해야 되는 대표 작품들이 있겠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 작품들을 하다 보면 그 단어들이 여러 작품의 반복이 돼요. 그때부터는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처음 고전시가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고전 그동안 너무 싫어했어서 한 번도 관심 있게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한 방에 해? 라고 분명히 생각 들 거예요. 선생님이 한 번에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정도로 표기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바꾸는 연습 꼭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때 하는 건 무리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고전시가 소리내서 읽어보면 지금이랑 비슷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될 거라는 거.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거 그거 강조하는 의미고요. 관동별곡 이렇게 한번 현대어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3단계는요. 표기도 중요한데 단어 뜻도 중요한데 종결 어미와 조사는 정말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결 어미가 뭐예요, 여러분? 문장의 맨 끝에 붙는 거. 너 밥 먹었니? 하면 니가 종결 어미예요. 밥 먹었어? 하면 어가 종결 어미예요. 종결 어미 때문에 뭐가 많이 달라지냐면요. 어조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결 어미는 화자의 말투, 어조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종결어미가 선지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종결어미의 종류를 모를 경우에 우리 문제로 딱 나왔을 때 선지를 골라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결어미와 조사, 지금하고 모양이 다른 조사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작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성 진호루 밖의 울어 얘는 저 시내야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하나 볼게요. 요 밖의 지금하고 다른 조사의 모습이 쓰인 거예요. 얘는 원래 모습이 어떠냐면요. 특이하죠. 받침이 시옷 기역입니다. 박, 안, 박 할 때 그 박이에요. 그러면 박의, 요 의 보세요. 의가 조사인데 지금 의는 언제 써요? 나의 옷.
나의 고향 이런 식으로 관형격 조사로 씁니다. 누구의, 소유의 의미죠. 뭔가 꾸미는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이때 옛날에 썼던 의는요. 어디에예요. 어디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추성진호루 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야. 추성진호루라는 곳에 바깥에서 울고 있는 저 시냇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의를 반드시 장소의 에로 고쳐서 표시한다. 이거 정말 많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의는 에다. 그 다음에 무음홀이라 주야에 흐르는다 했어요. 흐르는다. 이 종결어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네요. 흐르는다. 지금은요. 무음홀이라는요. 무엇하러 주야에 밤낮으로 흐른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왜? 다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자, 고전 시가에 나오는 는다는요. 의문문의 종결어미예요. 의문형 종결어미라는 거. 보기에는 평서형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고전 시가에서 는다를 본다면 의문형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뭐 하려고 주야에 흐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시냇물한테. 너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흐르니? 라고 물어본 거 의문형 종결어미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니를 모르나다 했습니다. 자, 모르나다라는 건요. 모르는 구나예요. 요것도 다로 끝나니까 그냥 뭐뭐 한다 평서문 같죠. 그런데 모르는 구나. 요 말 알아둘게요. 구나라는 종결어미는요. 감탄형 종결어미예요. 그래서 이 시조를 가지고 표현법으로 만약에 문제를 낼 때, 선지를 만들 때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이러이러하게 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의문형 종결어미인지를 모른다면 그 선지를 아예 골라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결어미의 종류는 좀 꼭 암기를 하는 건데요. 는다는 의문형 어미, 뭐뭐 나다 하면은 모르는구나. 아, 이거 감탄형 종결어미구나 하는 정도는 기억합시다. 자, 나로 가보니까요.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소세한디. 선생님 자세히 해석은 안 할게요. 만권생애로 낙사이 무궁하예라. 여기만 잠깐 보면요. 만권생애라는 건요. 책이 만 권이 있어요. 엄청 많은 책 속에서 낙사이 무궁하예라 했습니다. 낙사, 아주 즐거운 일이 많구나라는 건데요. 여기 낙사는 낙사인데 뒤에 이 모음 하나가 그냥 떨렁 있죠. 자, 옛날에는요. 가가 없었어요. 내가 밥을 먹는다 할 때 그 가라는 조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를 쓰는 자리에 이렇게 그냥 이 모음 하나만 딱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만권생애로 낙사가 무궁하구나.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를 가로 고친다. 이것도 기억해두면 문장을 읽을 때 엄청 편해집니다. 이중의 왕래풍류를 닐러 무슴할꼬 뭐뭐고 했습니다. 이거는 요새도 비슷해요. 뭐 할꼬 하면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할꼬 이것도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어미에 고도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중의 왕래풍류를 일러 못하니? 말해서 뭐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해서 뭐 하겠느냐, 나 너무 좋아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형 어미에는 실제로 몰라서 물어보는, 우리 앞서 봤던 는다는 실제로 몰라서 물어본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는데 좀 강조하려고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도 있거든요. 우리 뒤에 표현법 가서 자세히 할 건데 책에 나와 있죠. 이걸 서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서리법을 드러내는 이런 의문형 어미도 쓴다 하는 겁니다. 자, 다로 가보니까요. 내빈천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물러가며 남의 북이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랴 했습니다. 자, 나아오랴, 나아오겠느냐 의문형이네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인간 어느 일이 명받게 생겼으리 이것도 의문형. 둘 다 의문형 어미구나. 읽어보고 아, 의문형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이걸 이런 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었을 때 느낌상 의문형이겠네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비니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에 이러하되 서른 뜻은 없노매라. 매라 같은 거 지금은 안 쓰죠. 없구나. 요것도 감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 선생님 중요해서 요거는 보여드릴 건데요.
저제 여러신 고요 어기야 진대를 드대올세라. 지금 해석 안 된다고 막 답답해 하실 필요 없어요. 다 할 건데 지금은 어미만 보는 거예요. 진대는요 진흙탕이에요. 진흙탕을 드대올세라 했죠. 여기 리을세라. 자주 볼 만한 어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의 어미 리을세라 자주 나와요. 필기해 두고요.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뭐뭐 하고저 뭐겠어요? 뭐뭐 하고자 지금도 쓰죠. 뭐뭐 하고 싶구나. 그게 뭐뭐 하고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까지 추가해서 우리 방금 봤던 거 정리해보면요. 요렇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종결 어미와 조사의 종류. 는다와 고의 공통점은 의문형이다. 그쵸? 나다와 메라는 감탄형, 뭐뭐 하는 구나 였습니다. 의는 장소를 나타내는 얘는 뭐였어요? 가였어요. 누구누구 가 할 때. 그 다음에 리을세라 뭐뭐 고저 방금 했으니까 요거는 딱 보고 기억할 수 있게 오늘 이것만이라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3단계까지 원리 찾기 해봤죠. 자, 그러면 이 원리들 공부했으니까 실제 고전시가 작품을 가지고 원리 굳히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미인곡이었나요? 함께 볼 작품이 그쵸. 3위인곡이네요. 정철의 3위인곡 가지고 한번 해보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쭉 원문 4줄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어려워 보여요. 그쵸? 아래아가 굉장히 많고요. 어두저음군도 있어요. 방금 배운 거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현대어로 한번 써볼게요. 쭉 다 읽지 않고 바로 옵니다. 보세요. 아래아 있습니다. 그러면 첫 음절의 아래아를 어떻게 바꾸기로 했죠? 아로 바꾸기로 했죠. 하입니다. 뒤에 음절의 아래아는 으로 바꾸기로 했죠. 하르도. 근데 하르 그러면 지금의 뭐랑 비슷해요? 하루랑 비슷해요. 하루도 12대. 하루도 12하고 시옷 디귿 있네요. 그러니까 어두자음군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 자음의 된소리인 12는 생략하고 12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아래야 바꿔줬고 어두자음군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어야 된다. 하루도 12대. 그 다음에 여긴 어때요? 한 달도 셜흔 날이겠죠. 아래야 전부 다 그냥 아로 바꿨어요. 그러면 한 달일 거고요. 셜흔은 뭐겠어요, 여러분? 셜흔 읽어보니까 한 달은 30날이잖아요. 30날.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읽었을 때 현대어랑 가장 비슷한 걸로 바꾼 거예요. 이 시름이겠죠. 둘째 음절의 아래하니까 이 시름. 그 다음에 니자 하니 했습니다. 니자는 뭐겠어요? 이거 두음 법칙 적용 안 된 경우죠. 그러니까 니은을 그냥 이응으로 바꿔주면 이자. 그쵸? 이자 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중모음이 아로, 단모음화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아를 이렇게 또 아로 고쳤습니다. 그쵸? 마암 아니고 마음이겠네요. 지금하고 유사한 건 마음. 마음의 요거 어떻게 바꿀까요? 아래아를 아로 냅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를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맺혀, 마음에 맺혀 있는 거. 그쵸? 마음에 맺혀 이셔는 뭐겠어요? 있어. 이렇게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면 현대어와 유사한 것들 그렇게 바꿔주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 과정은요 공부할 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한 번에 탁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이거 많이 적용해 볼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내용 같이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이 병을 어찌하리였죠. 이 병을 어찌하리를 현대어로 바꾸면 이것이다. 어떻게 바꿀까요? 이 병을 어찌하리 뭐겠어요? 어찌하리겠죠. 이 병을 어찌하리. 그러면요. 리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장으로 치면 무슨 문이죠? 이 병을 어찌할까? 어찌하겠니? 라는 의문문이에요. 그쵸? 이거 의문문인데 이 병을 어찌하리. 요 문장을 잠깐 보니까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했습니다. 편작은요 엄청 영험한 의사예요. 그러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편작이 10명 와도 이 병을 어떻게 하지? 라고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편작이 10명이 와도 이 병은 고쳐 못 고쳐. 못 고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의문문에서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딱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뭘 했어요? 이것을 평서형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뭐라고 바꾸면 되겠어요? 이 병을 어찌하리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 병을 어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어찌할 수 없다. 혹은 그냥 의역해서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어찌하리라는 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의문문으로 바꿔서 변형해서 표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하리는 의문형의 종결어미라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원리 붙이기까지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배운 내용 한 번에 정리하고 한눈에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면 선생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또 만나도록 하고요. 2강에서 역시 고전시가 읽는 방법, 중요한 단어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